광화문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덕수궁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 가시는 길에 이쪽에서 경양신문 쪽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옛날 왜 대법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지금 은행나무가 이 눈처럼 내려가지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약간 냄새는 약간 납니다. 저는 좋은 시절이 앞으로 한 일주일 계속 될 게요. 일주일. 요걸 놓치면 안 되니까 꼭 가시다가 또 좋은 커피숍 있으면 가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시면은 이 만추를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지사항은 내일 군행동본부 주최로 요새 거짓 선동하고 있는 이 못된 사람들을 규탄하는 집회가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국민행동본부 주최의 순회 강연회인데 서울에서 그 다음에 강릉, 양평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내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입니다. 20층.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기분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삶의 질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UNDP라는 기구가 있어요. UN 산하기구인데 UN 개발기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UN 개발기구로. 여기서 매년 발표하는 이 삶의 질 통계는 영어로는 HDI라고 합니다.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 개발 지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해서 삶의 질 통계다, 삶의 질 통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유명한 통계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비교를 매년 하기 때문에 그 권리가 상당히 인정되는 통계입니다. 그게 작년에 우리나라가 26등 했습니다. 올해도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 나중에 발표드리기로 하고 이 기준은 뭐냐 하면은 우선 평균 수명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래 살려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몇 개의 요소가 있죠.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째,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병이 들면은 곧 바로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발달해야 된다. 즉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제도가 좋아야 된다.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몇 년 동안 받느냐. 평균 교육받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는 한 12년쯤 됩니다. 평균. 많은 데는 한 16년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다 졸업한다는 거죠. 이런 평균 교육 연한.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근데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흔히 1인당 GDP라고 그러죠. 국내 총생산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종래의 GDP고, 하나는 요걸 구매력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어요. 구매력. 그걸 PPP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라마다 물가가 다르니까, 요 돈으로 어느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구매력으로 계산하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국민소득 기준이다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GDP 개념으로는 얼마냐 하면은 한 2만 달러 정도 되죠. 근데 이 PPP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높아요. 어느 정도냐면 약 2만 9천 달러 나옵니다. 2만 9천 달러. 요런 세 개의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1등은 항상 이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여기는 뭐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니까 다 추종을 불허합니다. 2등은 호주입니다. 호주. 3등은 호주하고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 옆에 있어가지고 뉴질랜드죠. 뉴질랜드. 4등이 미국,
5등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영국 옆에 붙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 식민지를 했다가 보세요. 6등은 아마 이 이름 들어가지고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리텐슈타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스위스 옆에 붙어 있습니다. 스위스 옆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가 한 3만 5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은행이 아주 큰 은행이 있어가지고 더구나 이 탈세 좋아하는 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예금하는 돈 세탁 하는 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돈을 많이 벌어요. 이게 바로 6등이 됐어요. 7등은 네덜란드, 8등은 카나다, 9등은 스웨덴, 10등은 독일, 11등에 아시아 국가가 처음 등장합니다. 일본, 12등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2등이 한국. 그 밑으로는 한국 다음이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한국 다음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14등이 프랑스, 15등이 이스라엘. 이것도 의외입니다.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고 안보상 큰 문제가 있는 이 스위스가, 네덜란드가, 이스라엘이 그래도 15등을 하고 있습니다. 15등. 핀란드가 16등, 아이슬란드 10등, 아이슬란드 인구가 30만 명 정도. 18등 벨기에, 19등이 덴마크입니다. 20등이 스페인, 21등이 홍콩, 22등 그리스, 23등 이탈리아, 24등 룩셈부르크, 25등 오스트리아입니다. 26등이 영국이에요. 27등이 싱가포르, 28등이 체코, 29등이 슬로베니아, 이 축구 잘하는 슬로베니아, 30등이 안도라. 안도라는 어디냐 하면은 스페인하고 영국 사이에 있는 피레네 산맥이라는 아주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산중 도시인데 인구가 이것도 한 6만 정도 됩니다. 대충 이래 한국 위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26등에서 14등으로 올랐어요. 14등을 뛰어가지고 12등까지 됐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점수를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1인당 국민소득 랭킹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1인당 국민소득 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28등이랍니다. 28등. 그런데 삶의질은 왜 12등까지 올랐느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한국의 교육이 높게 평가받는 바람에 이 삶의질에서 이렇게 12등까지 올랐습니다. 여기 20등까지 들어가는 나라 중에서 이 바이킹 나라가 4나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바이킹 나라는 아니지만 이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핀란드, 이렇게 덴마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삶의질 통계를 보면은 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 안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현재의 세계적인 위치를, 위상을 너무 자학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학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 국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든지 한나라당이 하는 짓, 그 다음에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 그리고 어제 이 G20을 반대하는 이 폭력 시위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세계 나라 중에서 한 랭킹 한 5, 60등을 해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계산한 걸 보면은 선진국에 들어가 있어요. 선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상당히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잘 가려서 봐야 돼요. 이걸 가지고 그냥 당장 우리가 12등이라고 해가지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할 것도 아니고, 다만 여기에 반영 안 돼 있는 요소가 몇 개가 있습니다. 첫째, 안보 문제는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치,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리고 치안 문제라든지 국민의 교양 문제라든지 정치인들의 행태라든지 국회의 수준이라든지 요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어디까지나 삶의 질,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질을 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물질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 이 정신적인 부분을 따지는 또 다른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부패지수. 어떤 공무원들이 얼마나 깨끗하냐면 부패지수. 그 다음에 언론 자유를 따지는 언론 자유 지수. 민주주의를 따지는 민주주의 지수. 뭐 평화 지수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이 절대 20등 안으로 들 수가 없죠. 그렇다고 뭐 40등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대충 30등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통계로 우리가 15등에 랭킹된 게 지난 봄에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세계 베스트 국가, 이 랭킹에서도 한국이 15등이 됐었어요. 15등. 일본은 9등이었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싱가포르보다도 앞서 있었어요. 요새 통계를 보면은 이런 유의 통계에서 하나 재밌는 게 한국이 싱가포르를 대충 앞서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하면은 일본 다음에 싱가포르를 생각했던 적이 많죠. 지금도 싱가포르를 많이 부러워하고 싱가포르에 유학도 보내고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깨끗하다 이런 것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싱가포르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싱가포르이 갖고 있지 못한 게 많죠. 우리와 같은 이런 중화학 공업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이런 다이나믹한 민주주의를 싱가포르는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고 하다가 요새 하여튼 최근 조사에서 한국이 싱가포르를 앞지르는 통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계절에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대화를 갖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위해도 좋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모델을 찾을 때 옛날도 아니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주 썼던 용어가 있어요. 강소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강소국. 뭡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그래서 강소국의 모델을 찾아 다녔어요. 세계에서 강소국 하면 어디냐? 스위스죠.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맞지 않게 돼 있어요. 강소국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는 건 사실이에요.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강합니다. 그럼 우리가 작은 나라냐? 작은 나라가 아니죠. 인구가 7천만인데, 한민족으로 치면 7천만, 남한 말고 5천만이고, 7천만은 유럽에 갖다 놓으면 독일 다음으로 큽니다. 독일 다음으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보다 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 중에서 이 제조업은 그 규모나 그 질이나 모든 점에서 어느 나라하고 맞먹느냐? 세계 5나라하고 맞먹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중에서 이 핵심인 제조업은 우리하고 이 정도의 두꺼운 제조업, 그리고 그 범위가 넓습니다. 손톱깎이 만드는 데도 있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있고, 탱크 만드는 데도 있고, 아주 범위가 넓어요. 반도체도 만들고,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수산업도 열심히 하고, 대운업도 우리가 강해요. 조선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종합 백화점적인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나라냐? 한 5개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옆에 있는 일본이죠. 일본.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 유럽에 가면은 독일이 있죠. 독일. 미국까지 넣는다면 5개 나라입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 제조업에서는 다 우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 5대 공업국가입니다. 세계 5대 공업국가. 그래도 제조업이 중요하죠. 제조업이 핵심을 이루고 그 위에 서비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 좌파 정부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잃어버렸느냐?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이 애국심이라든지 이 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잃어버렸느냐 하면은 꼭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이 10년 동안에 다른 부분에서는 발전을 많이 했어요. 또 우리 자발적인 애국 세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순수한 시민들에 의한 애국 세력. 이건 처음입니다. 이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새로 발전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랭킹 12위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국가의 발전, 이 문명의 발전, 이런 것은 정권, 정부, 대통령,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명의 건설, 국가의 발전은 이제 대한민국 같이 큰 나라가 되면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5천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노력의 합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깽판을 친다고 해도 그 전체가 깽판을 내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이 중요한 것이죠. 큰 흐름이. 그러면 우리는 큰 흐름을 어떻게 탔느냐? 잘 탄 거죠. 우리가 중요한 선택에서 크게 틀리지 않았다. 예, 근데 우리가 1960년대에 국도를 먼저 정비를 하고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고속도로를 놓자 하는 야당 주장대로 했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었느냐. 또 중소기업을 대기업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자. 농촌을 도시보다 먼저 발전시키자. 이런 정책을 썼으면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때의 지도층이 정확한 판단을 한 거죠. 대기업이 잘 되는 게 중소기업 잘 되는 것이다. 우선 대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갈라먹을 걸 큰 이 파이를 키워야 된다. 도시 발전이 농촌 발전보다 우선이다. 왜냐? 도시에서 일자리가 생긴다. 그래야 농민들을 흡수하고 농민들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거죠. 고속도로를 먼저 뚫어야 사람과 물건이 이동을 하고 사람과 물건이 이동을 해야 돈이 떨어진다. 돈이 생긴다. 이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선택은 다 지나고 보면은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만 당시에는 인기가 없는 선택이죠. 당시에는 아주 인기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게 다 모이고 해가지고 이런 랭킹 12위 가는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